할머니, 시골에서 오셨죠? 여긴 VIP 라운지예요. 할머니는 일반 대기실로 가세요. 이거 냄새나요. 음식 들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된장 냄새 때문에 쫓겨나는 순간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춘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농사짓던 손으로 꽉 쥔 비닐봉지 안에는 딸에게 줄 된장과 참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누군가 딸의 수술을 일부러 미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40년 전 물난리 났던 그날 춘자가 살린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이 할머니의 딸을 해치려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비가 한번 지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북 어느 작은 읍내 논두렁 옆 흙길 위로 안개가 10개 깔려 있었습니다. 공기는 축축하고 풀잎끝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죠.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춘자 73세 여인이었습니다. 춘자의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직접 담근 된장 한 통 말린 고사리 한 묶음 그리고 서울 사는 딸에게 보내려던 참기름 한 병이 담겨 있었죠. 그것들은 춘자가 가진 전부였고 동시에 딸에게 줄 수 있는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춘자는 평생을 이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을 해서 이 마을로 왔고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우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 박정수는 10여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죠. 병원비를 대느라 논을 팔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속까지 팔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춘자에게 남은 것은 작은 집 한 채와 조금 남은 밭 그리고 서울로 올라간 딸 지연이 전부였습니다. 딸 지연은 46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고 지금은 13살 아들 민준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묻어나는 것을, 전화할 때마다 조금씩 가라앉는 말투를. 그래서 춘자는 매달 조금씩 쌀을 팔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딸이 받지 않으려 해도 우체국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딸 지연이었습니다. 춘자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왜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난히 가라앉아 있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병원 좀 다녀야 할 것 같아. 춘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어디가 아픈데? 감기야? 그냥 검사 좀. 그냥이 어딨어. 무슨 검사를 하는데? 엄마, 그냥 검사야. 걱정하지 마. 춘자는 딸의 말투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키운 자식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큰 병원 가. 돈은 내가 보탤게. 돈 얘기하지 말고. 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소리도 없이 춘자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닭이 꼬꼬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경운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스르르 꺼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애가 나한테 숨긴다. 저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지? 맞아,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남편이 저런 목소리였어. 무언가 큰일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 춘자는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푸다가 멍하니 앉아 있었고 된장찌개가 끓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냄비가 넘쳐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춘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읍내 농협으로 갔습니다. 조그맣고 낡은 농협 건물 창구에는 춘자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춘자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은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찍어 돌려주었습니다. 춘자는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춘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서울 큰 병원비가 되려나? 검사비라도 될까? 아니, 검사가 아니라 수술이면 어떡하지? 농협을 나서는데 마을 이장이 지나가다가 춘자를 보았습니다. 이장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춘자 아주머니 어디 가요? 서울 가요? 춘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딸이 좀 아프다네. 이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큰 병원은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든다던데. 돈이 문제면 내가 더 벌면 돼. 딸이 문제지. 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춘자의 성격은 원래 그랬습니다. 단단하고 남에게 기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젊어서도 그랬고 늙어서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올 시간에 일을 했고 한숨 쉴 시간에 밭을 맸습니다. 하지만 딸 문제 앞에서는 늘 약해졌습니다. 지연이가 어릴 때 열이 나면 밤새 머리맡을 지켰고 지연이가 서울로 올라갈 때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한 달 동안 입맛을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딸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춘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어디선가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자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헌 장롱 앞으로 갔습니다. 장롱 아래 구석에 낡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낡은 천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춘자는 천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춘자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뒤편에는 어떤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반지였습니다. 작고 낡은 금반지. 남편이 죽기 전에 춘자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춘자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서 이제는 끼지도 못하는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춘자는 반지를 쥐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야. 이거라도 팔면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겠지. 그래,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지만 딸 살리는 데 쓰면 돼. 그게 이 반지의 가치야. 춘자는 반지를 다시 천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논이 보였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이 풍경을 70년 넘게 보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남편 보내고 늙어가는 동안 이 풍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물난리가 난 날 누군가를 등에 업고 달리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물이 불어나고 발이 빠지고 미끄러지는데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등에 업힌 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습니다.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여겼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춘자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논두렁에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춘자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딸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춘자는 부엌에서 밥을 지어 먹고 비닐봉지에 된장과 고사리와 참기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주머니를 품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대문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딸을 키우던 집, 이제는 혼자 남은 집. 춘자는 읍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춘자는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에서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냄새였습니다. 손바닥에 밴 흙냄새처럼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춘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어르신? 서울이요. 서울은 멀어요.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괜찮아요. 딸이 기다려요. 춘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농과 밭, 작은 집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그것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춘자는 품속의 천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 반지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갈등이 시작되기 전 춘자의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안의 씨앗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딸의 전화 한 통이 그 씨앗에 물을 주었고 이제 그것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자랄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춘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딸을 생각했습니다. 지연이가 어릴 때 열이 펄펄 끓던 날, 지연이가 처음 학교에 간 날, 지연이가 대학에 붙던 날, 지연이가 결혼하던 날, 지연이가 이혼했다고 전화하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춘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큰 병이 아니기를. 제발 내 딸이 괜찮기를. 서울이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온 춘자가 도착한 곳은 대형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에서 내려 또 걷고 마침내 병원 앞에 섰을 때 춘자의 다리는 이미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은 거대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에서는 밝은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모두가 바빠 보였고 모두가 춘자와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춘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발에 신은 고무신이 눈에 띄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로비 한쪽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 춘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억지로 웃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왜 왔어? 내가 오지 말랬잖아. 춘자는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안 오면 누가 와? 어디가 아픈데? 말해봐. 나중에. 결과 나오면 말할게. 지연은 춘자의 손을 잡고
접수창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춘자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딸을 살폈습니다. 걸음걸이가 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접수창구에서 지연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춘자는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천장에 붙은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층과 여러 진료과가 적혀 있었고 한쪽에 VIP 라운지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특별한 곳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잠시 화장실에 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떠나고 춘자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간호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박지연 환자 보호자분?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면 여기서 대기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빨리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VIP 라운지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춘자는 VIP 라운지가 어딘지 몰랐지만 간호사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설명해 준다니 그쪽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춘자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VIP 라운지 앞에 도착했을 때 춘자는 멈칫했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향긋한 커피 냄새가 흘러나왔고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문을 열고 들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명찰에는 전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긴 VIP 라운지입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보호자 대기하라고 해서 왔는데요. 젊은 의사는 춘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춘자의 낡은 옷을 손에 든 비닐봉지를 발에 신은 고무신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도 저기 일반 대기실로 가시죠. 여긴 예약된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여기서 검사 중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는 겁니까? 젊은 의사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골에서 오셨죠? 여기 분위기 아시잖아요. 이런 곳은 그냥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시골 할머니. 그 네 글자가 춘자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주변에서 몇 사람이 춘자 쪽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음을 삼켰습니다. 춘자는 비닐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촌스러워서 내 딸을 못 지켜? 내가 시골에서 왔다고 내 딸 옆에 못 있어? 그때 다른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역시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춘자를 보더니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저기요, 이거 냄새납니다. 음식 들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된장 냄새였습니다. 춘자가 직접 담근 된장 딸에게 주려고 가져온 된장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춘자는 너무 창피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춘자가 무언가 말하려는데 라운지 안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좀 내보내세요. 냄새가 여기까지 와요. 춘자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된장 냄새가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정이 담긴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부끄러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춘자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70평생 눈물을 참아왔습니다. 여기서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라운지 복도 저쪽 끝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모습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춘자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자는 곁에 있던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춘자는 그 말을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찾았다는 걸까? 설마 나를? 왜? 춘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을 내쫓으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춘자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자는 그 남자를 의식하면서도 지금은 그보다 당장 눈앞의 일이 더 급했습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딸이 무슨 검사를 받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춘자는 VIP 라운지를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일반 대기실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춘자는 혼자였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딱딱했고 주변은 시끄러웠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 기침 소리, 안내 방송 소리. VIP 라운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춘자는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된장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부끄러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춘자의 손때가 밴 냄새였습니다. 춘자의 시간이 밴 냄새였습니다. 그것을 부끄럽다 한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춘자는 그 원망을 속에 묻었습니다. 지연이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어? 찾았어. 춘자는 일어섰습니다. 지연아 검사 결과 언제 나와? 조금 있으면 나와. 교수님 면담이 잡혀 있어. 무슨 검사인데? 말해봐. 엄마한테 숨기지 마.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과 나오면 말할게. 지금은 나도 몰라. 춘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병원 로비에서 춘자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하얗게 반짝이는 병원은 춘자에게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낯선 벽 앞에 선 춘자는 아직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두꺼운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춘자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천장의 시계를 몇 번이나 쳐다보았는지 모릅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교수 면담을 받으러 갔고 춘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딸이 무슨 병인지, 얼마나 아픈지, 수술을 해야 하는지, 치료가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 모두가 바쁜 얼굴이었습니다. 모두가 춘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VIP 라운지가 보였습니다. 아까 쫓겨난 곳이었습니다. 춘자는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억울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거기 있으면 딸 소식을 더 빨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는지 라운지 앞에 다가갔을 때 아까 그 젊은 의사가 보였습니다. 춘자를 내쫓던 그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춘자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춘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여기서 검사받고 있습니다. 내가 보호자인데 왜 못 오는 겁니까? 여기는 일반 보호자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요? 사람이 아프면 보호자가 곁에 있는 게 규정 아닙니까? 의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보안 부릅니다. 소란? 내가 지금 무슨 소란을 피웠습니까? 딸 면회 온 게 소란입니까? 보안. 의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보안 요원이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였습니다. 보안 요원은 춘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가시죠. 여기는 지정된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자는 작아졌습니다. 보안 요원 앞에서 키가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여기 있었습니다. 딸이 어딘가에서 무서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해? 춘자가 돌아보았습니다. 지연이 복도 저쪽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손에는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처럼 보였습니다. 춘자는 보안 요원을 밀치고 지연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괜찮아? 지연은 춘자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수술해야 할지도 몰라. 춘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수술? 무슨 수술? 종양이래. 아직 확정은 아닌데 교수님 면담 더 잡혔어. 조직 검사 결과 나오면 알 수 있대. 춘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종양?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종양? 혹시 암인가? 내 딸이 암인가? 춘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엄마가 왔잖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민준이 어떡해. 내가 아프면 민준이 어떡해. 춘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자도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딸이 더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까 춘자를 쫓아내려던 젊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에게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이 여기서 소란을 피우셔서. 지연이 울컥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소란? 우리 엄마가 뭘 했는데요? 그냥 기다리려던 거잖아요. 규정상 VIP 라운지는 규정.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딸 면회 온 게 죄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자의 손은 거칠고 두꺼웠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은 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자기 때문에 더 상처받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버티면 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어요. 여기가 그런 곳인 줄 몰랐어요. 춘자가 사과하자 의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모습이 지연의 가슴에 불을 질렀지만 춘자는 딸의 손을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복도 끝에서 춘자를 보며 찾았다고 했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곧장 춘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춘자 앞에 서서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박춘자 어르신 맞으십니까? 춘자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저인데요. 누구십니까? 정장 남자가 허리를 굽힌 채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장 비서실입니다.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춘자를 쫓아내려던 젊은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안요원도 얼떨떨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춘자는 더 당황했습니다. 병원장 비서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여기 처음 와서 잘 몰라서. 비서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어르신을 모셔오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셔오라고? 누가? 왜? 병원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연이 놀란 눈으로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병원장이 왜 엄마를? 춘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병원장 비서실 같은 단어는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듣던 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찾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명, 2명, 3명. 점점 늘어났습니다. 모두 춘자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춘자를 내쫓던 젊은 의사가 침을 삼켰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춘자도 몰랐고 지연도 몰랐습니다. 복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딸 곁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딸의 병이 종양이든 뭐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딸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춘자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 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걸까? 대답은 곧 나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춘자가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맞추어 나왔습니다. 1명, 2명이 아니었습니다. 5, 6, 7. 계속 늘어났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복도 양쪽으로 도열했습니다. 마치 군대 사열처럼 정렬된 모습이었습니다. 춘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걸까? 혹시 다른 환자를 맞이하는 걸까? 춘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열한 의사들의 명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장, 센터장, 진료부장, 하나같이 높은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춘자는 평생 동안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비서실 남자가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도열한 의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신호인 듯 의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박춘자 어르신께 인사드립니다. 그 말과 함께 10명의 의사가 동시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로 깊이 정중히. 허리가 거의 직각으로 꺾였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춘자를 밀어내던 젊은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보안 요원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춘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뭐야? 엄마,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늙은 할머니를 왜 저렇게 많은 의사들이 맞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열한 의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명찰에는 내과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안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아보고 모셔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딸 면회 온 사람입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과장이 대답하려는 순간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었지만 다른 의사들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있었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도열한 의사들이 그 남자를 보자 더 긴장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실 남자가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병원장님이십니다. 춘자는 병원장이라는 말에 더 긴장했습니다. 이런 큰 병원의 병원장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인가. 병원장은 춘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춘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춘자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춘자는 그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병원장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예전에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그 말에 춘자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기억이 꿈틀거렸습니다. 70년대, 80년대. 가난했던 시절. 읍내에 큰 수해가 났던 해. 비가 며칠 동안 쏟아지고 강물이 불어나고 마을이 물에 잠기던 날. 그때 누군가를 업고 뛰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춘자가 진흙탕 속에서 어린아이를 업고 달리던 모습.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비가 눈을 때렸고 발이 빠져서 넘어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혹시.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저입니다. 그때 어르신이 살려주신 아이가 저입니다. 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물난리통에 도망가고 혼자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찾았고 춘자가 업어서 병원까지 뛰어갔습니다. 병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어르신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랬어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어르신은 쓰러지면서도 저를 놓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해부터 살려달라고 하셨다고요. 춘자는 그때의 기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쓰러졌던 것 같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행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습니다. 병원장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열한 의사들, 복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춘자를 쫓아내려던 젊은 의사. 병원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병원은 환자를 등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젊은 의사가 움찔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병원장은 그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르신께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젊은 의사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병원장님, 저는 그냥 규정대로. 규정이 사람을 모욕하라고 했습니까? 규정이 노인을 내쫓으라고 했습니까? 젊은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춘자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춘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됐습니다. 제 딸부터 살려주세요. 그 말에 병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심각해졌습니다. 따님, 검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따님은 지금 위험합니다. 그 말에 춘자의 세상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위험하다.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춘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연이 춘자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병원장이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따님 일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일단 저와 함께 가시죠. 춘자는 병원장을 따라갔습니다. 지연도 함께 갔습니다. 복도에 도열했던 의사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춘자를 내쫓던 곳에서 이제 춘자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원장이 왜 자신을 찾았는지 알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딸이었습니다. 딸이 위험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의 안내를 받아 교수 면담실로 갔습니다. 면담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았고 춘자는 옆에 섰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중년의 여자 의사였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지연 앞에 앉아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박지연 씨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악성 가능성, 빠른 수술 필요. 그 단어들이 지연의 눈동자를 흔들었습니다. 악성이라는 건 암이라는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을 해서 종양을 제거하고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춘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서울 땐 엄마 손 잡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여기 있어. 지연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46의 어른이 아니라 어린 시절 열이 나서 울던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춘자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딸이 더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수술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요? 왜 우리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엄마는 쫓겨났어요. 그럼 병원이 갑자기 왜 이래요? 병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 병원의 민낯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연은 납득이 되지 않는 눈으로 병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병원장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병원장이 한 문장을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따님 문제는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지연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병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특정 의사가 수술을 미루려 한 흔적이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춘자를 밀어내던 젊은 의사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의사가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그 의사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돈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병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더 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춘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사진 천주머니 속 금반지. 남편은 생전에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춘자야, 세상은 착한 사람을 그냥 안 둔다. 내가 봤어. 내가 그때 봤어. 춘자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교수가 나가고 지연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춘자는 병원장과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춘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딸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병원장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40년 전 그 수해 때 어르신이 살려주신 아이가 저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저를 데려가 주신 분이 어르신이었고 저를 버린 사람이 제 친부였습니다. 춘자는 놀랐습니다.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이 친아버지였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병원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친부가 아직도 의료계 뒤에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춘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병원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의 이사회 핵심 인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따님 치료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사람입니다. 춘자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딸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딸의 치료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40년 전 자기가 살린 아이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 딸을요? 우리 딸이 그 사람한테 뭘 했습니까? 병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님이 한 게 아닙니다. 저를 찾아온 어르신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르신이 이 병원에 오면 자기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춘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뭘 알고 있다고. 자기는 그냥 물에 빠진 아이를 살렸을 뿐인데.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 중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어르신입니다. 어르신만이 그때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춘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그날, 물난리가 난 날, 아이를 업고 달리던 날, 그리고 아이 옆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 낡은 천주머니 속 금반지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주워서 보관했습니다. 춘자는 품을 더듬었습니다. 천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안에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그게 혹시... 춘자는 천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금반지.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그 반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끼고 다니던. 춘자는 놀랐습니다. 이게 그 사람 거였어요? 당신 남편이 이걸 주워서 간직했어요. 언젠가 증거로 쓰라고.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춘자와 병원장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뭔가 있어요? 춘자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딸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먼저 딸을 살려야 했습니다. 춘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병원장님이 수술 잘해주신대. 괜찮을 거야. 지연은 믿는 눈으로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자는 웃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따님 수술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문제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딸의 병도 무서웠고 딸을 해치려는 사람도 무서웠습니다. 이 병원 안에 두 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병과 사람.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물난리 났던 날도 이런 하늘이었습니다. 춘자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춘자가 아이를 업고 달리던 날. 그날 살린 아이가 지금 병원장이 되었고 그날 아이를 버린 사람이 지금 딸을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상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착한 일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오래 숨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병실에서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지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했는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춘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젖을 물리던 때, 처음 걸음마를 하던 때, 그 아이가 자라서 46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사실 엄마가 창피한 적도 있었어. 춘자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잠꼬대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춘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지연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사람들은 시골 엄마라고 하면 다 웃어. 나도 모르게. 지연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자기를 창피하게 여긴 적이 있다는 것. 그것이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면서 시골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 사람들이 놀릴 수도 있겠지. 딸이 그런 시선 속에서 힘들었겠지. 춘자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약해.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널 탓하면 넌 더 무너져. 그러니까 탓하지 않을게. 이해할게.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병원장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주무셨습니까?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잤어요. 딸이 걱정돼서. 병원장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 안에 당시 수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르신 이름이 있습니다. 춘자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 마을 기록, 그리고 흑백 사진 몇 장. 사진 중 하나에서 춘자는 멈추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등에 어린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매가 낯익었습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병원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오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쓰러지셨는데도 이 애부터 살려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물이 불어나고 아이가 울고 춘자가 달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쓰러지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다들 그랬어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살았고, 그래서 저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돈만 보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춘자는 병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 이사회에 갑니다. 아버지와 맞서겠습니다. 이 병원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겠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내 딸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시골에서 왔어도 사람으로 대접받는 겁니다. 병원장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르신, 저를 믿어주십시오. 춘자도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무식하다고 조용히 당하고만 살진 않겠다. 내 딸이 다시 숨쉬게 하려면 나도 바뀌어야 한다.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수술이 있는 날, 그리고 병원장이 이사회와 맞서는 날. 춘자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손을 놓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긴장으로 팽팽했습니다. 지연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춘자는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주실 거야.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춘자도 웃어 보였습니다. 역시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발소리가 여러 들렸습니다. 춘자가 병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이사회 쪽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춘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사회, 병원장이 말한 그 사람이 오는 것인가? 춘자는 지연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어디가? 금방이야. 수술 전에 꼭 돌아올게. 춘자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을 넘긴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차가운 눈. 그가 바로 병원장의 친부였습니다. 이사회 핵심 인사. 40년 전 자기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 그 남자가 춘자를 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박춘자인가? 춘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 치료를 막았소? 막았다고? 아니지. 순서를 조정했을 뿐. 그 남자는 태연했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병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가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정신 차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병원은 사업이야. 돈 없는 환자 붙잡고 있을 시간 없어. 병원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환자가 사람이라는 사실부터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그 말에 남자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네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 내가 널 키웠어? 버리셨잖습니까? 물난리 나던 날 저를 버리고 도망가셨잖습니까?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이를 아직도 물고 늘어지나? 그때는 다 그랬어. 살기 바빴지. 춘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 그러진 않았소. 나는 남의 아이를 업고 뛰었소. 당신은 제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고. 남자가 춘자를 쏘아보았습니다. 할머니, 내가 누군지 알아? 알아요. 40년 전 물난리 났을 때 내 새끼 버리고 도망간 사람.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장이 놀란 눈으로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그걸 어떻게 해? 춘자는 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천주머니에서 금반지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뒷면에 당시 마을 사람이 적어놓은 글이 있어. 춘자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춘자가 업어 살림. 그 아이 아버지는 돈 들고 도망.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춘자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조작? 내 허리, 내 무릎, 내 손마디가 조작이야? 그날 이후로 나는 비 오면 아직도 통증이 올라와요. 내 몸에 새겨진 게 조작이야? 춘자는 금반지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당신이 급히 도망치다 떨어뜨린 거야. 내 남편이 그걸 주워서 평생 간직했어. 언젠가 저놈이 나타나면 증거로 쓰라고.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반지를 보았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것이 맞았습니다. 병원장이 숨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복도를 찢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원망과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순간적으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좋다. 그럼 거래하자. 수술은 해주지. 대신 이 일은 여기서 끝내. 과거 일은 묻어. 병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병원의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기록도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때 수술실 쪽에서 호출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의 수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춘자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춘자는 병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싸움보다 수술이 먼저요. 내 딸부터 살려주세요.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제가 따님 꼭 살리겠습니다. 병원장은 남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수술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여주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쟁 준비였습니다. 춘자는 수술실 앞까지 지연을 배웅했습니다. 지연이 침대에 누운 채로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나오면 된장찌개 끓여줘. 춘자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끓여줄게. 맛있게 끓여줄게.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춘자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우리 딸만큼은 제발. 우리 딸만큼은. 수술은 길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주무르며 버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 사이 지연의 아들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학교를 조퇴하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13살 소년이 헐떡이며 병원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아? 춘자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손자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는 강해. 우리 지연이는 강해.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춘자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금방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이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예후도 좋습니다. 춘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환호했습니다. 엄마 살았어. 할머니 엄마 살았어. 춘자는 손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70평생 흘린 눈물 중에서 가장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이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어? 춘자는 딸의 손을 잡고 웃으며 울었습니다. 살아있지. 살아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지연도 울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병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았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회복 중이었습니다. 병세는 악성이 아니었습니다.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수술로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재발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춘자는 매일 병실에서 지연 곁을 지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와서 먹였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못 먹겠다고 했다가 한 숟갈 먹고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 맛이야. 이 맛. 춘자는 웃었습니다. 맛있어?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연이 한참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알았어. 뭘? 내가 엄마를 창피해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초라해질까봐 무서웠던 거였어. 서울에서 잘 나가야 한다는 생각,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게 나를 올감했어. 엄마한테 미안해. 춘자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초라해. 나도 초라하고 너도 초라해. 근데 초라한 순간에 누가 손 잡아주느냐가 인생이야. 엄마가 잡아줄게. 항상. 지연은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물어가는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 운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마음쉼 라운지.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보호자 누구나 휴식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춘자를 시골 할머니라 부르던 의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의사가 춘자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등급으로 봤습니다. 춘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근데 그 실수를 다음 사람한테 반복하지 마. 그게 진짜 사과야. 젊은 의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이사회에서 친부와 맞섰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이사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친부는 이사회에서 물러났습니다.
병원장은 춘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어르신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목숨도 없었고 이 자리도 없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당신 없었으면 내 딸을 잃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빚 갚은 셈 치자. 이제 서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과 사람이야. 병원장은 눈물을 삼키며 웃었습니다.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짐을 들었습니다. 춘자가 앞장섰습니다. 세 사람이 병원 로비를 나섰습니다. 로비에서 마음심 라운지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춘자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쫓겨났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바뀌고 의미도 바뀌었습니다. 지연이 춘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자. 집에 가자.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며칠 뒤 춘자는 다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논바람은 여전했습니다. 흙냄새도 여전했습니다. 집 앞 밭에는 배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닭이 꼬꼬댁거렸습니다. 춘자는 밭 가장자리에 서서 혼잣말했습니다. 시골 할머니면 어때? 시골 할머니가 사람을 살렸는데, 시골 할머니가 딸을 지켰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춘자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멀리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춘자는 받았습니다. 화면에 지연과 민준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대. 민준이가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고사리도 넣어서. 춘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또 보내야지. 이번엔 냄새 난다고 해도 당당하게 보낼 거야. 지연도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춘자는 멈칫했습니다. 딸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춘자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가 날아갔습니다. 춘자의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인정하며 가족의 손을 다시 붙잡는 삶으로, 시골 할머니라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시골 할머니라서 자랑스러운 삶으로. 춘자는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미를 들었습니다. 흙을 만졌습니다. 손바닥에 밴 흙냄새가 났습니다. 평생 함께한 냄새였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논을 물들였습니다. 춘자는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지어 먹어야 했습니다. 내일은 딸에게 보낼 된장을 더 담가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이제는 달랐습니다. 춘자는 대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다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창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한 사람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